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2022년 바이오 헬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 신규 지원 R&D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헬스팀 박지혜 선임입니다. 시작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바이오 헬스 분야 산학연병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17일 홈페이지에 공고된 바이오 헬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 신규 지원 R&D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과 김영만 과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2022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바이오 분야,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발표 요령과 온라인 과제 접수 방법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행사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과 김영만 과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김명만 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2년도 바이오 헬스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사업 신규 R&D 설명회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동행사 준비와 관련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산업기술평가원 관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좀 더 큰 규모로 이제 직접 얼굴을 마주 뵙고 여러 우리 이해관계자분들과 기업분들 모여서 이러한 R&D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R&D 그 설명회를 계기로 온라인으로나마 여러 가지 그 저희가 준비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각자 잘 준비하셔서 우리 바이오 산업 R&D 수행과 그리고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이오 헬스 관련해서 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 R&D를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왔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빅3 산업 중에 하나로서 특히 팬데믹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대략 약 2,700, 800억 이상의 국가 R&D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금년도에 할 예정이고 또 이 외에도 본부처 사업이라든지 다른 부처와의 협업과 관련하여 또 많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설명드리는 우리 사업들은 크게 바이오 의약품 분야, 또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저희가 화이트 바이오라 불리는 어떤 바이오 소재 쪽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금년도 바이오에 관련된 큰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PD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디지털 헬스의 3대 축에 저희가 보다 그 AI와 결합한 디지털화 그리고 제조 공정의 혁신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를 통한 탄소 중립의 기여 이런 큰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 그리고 아마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것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그런 과제 저희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바이오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본부처 국가 그 신약 R&D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만은 산업부 차원에서 저희의 역할을 좀 더 담았습니다. 신약 개발 외 바이오 신약뿐만 아니라 바이오 베터 그다음에 계량 신약에 대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신약 개발 mRNA 백신 특히 금년도에 그 작년 백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저희가 mRNA 백신 분야를 중심으로 백신 원부자재와 공정의 고도화 부분에 대한 R&D 예산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백신이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또 바이오 의약품 중에 하나이고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만큼 또 다른 부처와 협업하여 이 백신 분야의 R&D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본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을 포함을 해서 ICT를 이용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그리고 취약, 지역, 재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의료 시스템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야말로 융복합 그리고 디지털 AI,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저희가 무궁무진하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될 분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적인 업태라든가 이런 거의 발전 수준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실증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소재와 어떤 제품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동사업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듯 산업통상자원부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바이오 R&D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좀 이 자리에 모시고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설명회를 계기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또 저희 국가 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R&D의 어떤 성공적인 수행에도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바이오 헬스 분야 신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오 분야인 바이오 산업기술 개발 사업 맞춤형 진단치료, 첨단 바이오 신소재와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 중립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형철 PD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김영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이오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안내에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산업기술 개발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의 내역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진단 치료, 첨단 바이오 신소재 분야에 해당되며 올해 신규 예산 공고는 대략 248억 정도 수준되고 전체적으로 32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과 첨단 바이오 신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은 10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기본 취지는 개량 바이오 약품 개발, 상용화 플랫폼 기반 제품화, 그리고 진단 시스템 개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차세대 의약품 개발과 제조 생산 시스템 구축, 그리고 금속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맞춤형 분석 및 진단 부분 구축을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산업적 평가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총 10개 과제에 대해서 기획을 하였으며 각각의 아랫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바이오 의약품의 흡입형 융복합 제품화 원천 기술 개발입니다. 동 과제는 IP 연계형 국제 공동 챌린지형 과제로서 기존 바이오 의약품의 흡입형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의 개량화 및 융복합 제품을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투여 경로를 다변화시키고 편의성, 유통 안정성을 제고하여 호흡기 적응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상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바이오 약품을 흡입형 제품화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바이오 약품 전체적으로 다양한 투여 경로를 다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45개월 동안 지원하며 22년도 지원금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난치성 질환 치료용 초음파 감염형 약물 전달 소재 제품화입니다.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초음파 감염형 약물 전달 소재를 개발하고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서 이를 난치성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을 성장을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동 과제는 45개월 과제로 22년도 7억 원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구강질환 균주 기반 심혈관 진단 및 예방 치료를 위한 제품화 원천 기술입니다. 구강질환 기반한 균주가 다양한 심혈관 질환과 연계된다는 것이 최근에 다양한 논문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진단 및 예방을 위한 핵심 제품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동기술 개발은 구강질환 균주 기반 심혈관 예측을 하고 진단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임상 IND 신청까지를 지원하는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제는 57개월 동안 대략 2022년도 정부 출연금은 8.5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당뇨 비만 치료용 신규 이중 작용제 펩타이드 의약 소재 개발 및 GMP 생산을 위한 공정 분석 플랫폼 개발입니다. 당뇨와 비만 치료의 효율이 극대화된 이중작용제 펩타이드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GMP 시설에서 대량 생산할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르딕스가 지금 현재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가에서도 저희 R&D에서도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펩타이드를 개발하고 이를 GMP 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최종 목표는 IND 인상 신청하고 승인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5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구형 의약품 연속 공정 연계 제재 기술 개발입니다. 경구형 완제품에 대해서 GMP 기준에 부합된 연속 공정 생산을 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세스와 필수 요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제조를 혁신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의약품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더욱 동 과제는 경구용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공정 품질 특성 연구, 그리고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을 통해서 GMP 제조 시설 내에서 연속 생산 공정 기술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기술 개발을 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45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며 22년도 정부 지원금은 7억 원 이내입니다. 여섯 번째는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기반 장관질환 치료제 발굴 및 공공기반 생산 공정 고도화 기술 개발입니다. 과민성 대장군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와 관련 생산 제품을 고도화를 하고자 합니다. 동과제는 두 개의 내용을 좀 병합을 했는데요. 하나는 과민성 대장군 대응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해서 제품화 전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난치성 질환 대응을 위한 공공기반의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생산 공정 플랫폼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동과제를 통해서 치료제와 생산 공정을 글로벌 수준에 부합된 제품으로 발굴하자 합니다. 그래서 45개월 과제를 지원하고 2022년 정부 출연금 10억 원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과제입니다. 감염병 질환 진단 및 체내 반응성 검사를 위한 초고속 다중 분석 기술 개발입니다. 현재 감염병 진단에 대해서 체내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기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 과제를 통해서 감염병 진단과 동시에 체내 반응성 검사를 초고속 다중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향후에 어떠한 급성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체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동시에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장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25년도 정부 출연금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를 위한 품질 검증 기술 및 고도화 및 평가 플랫폼입니다. 오가노이드와 줄기세포 재생치료제가 앞으로 본격적인 제품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품질이라든지 특성평가의 플랫폼이 아직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고도화된 품질을 검증하고 특성평가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기술 개발은 고품질 오가노이드 분석평가, 그리고 내외 정량적 특성 검증, 그리고 효능 안정성 평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향후에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상용화를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이끌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급성호흡기 질환 치료와 진단을 위한 국제기관 평가 기준에 부합된 산업적 활용 평가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호흡기 감염병 질환의 치료와 예방의 의약품을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산업적 평가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에 맞는 시험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과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OECD 등의 비임상 비동물 실험 조건에서 국제 표준이 가능한 시험 대처법을 개발해서 이를 활용해서 향후에 급성 호흡기 질환 관련 치료와 진단을 위한 산업적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제 공동 기술 개발 사업을 해서
국제기금과 연계해서 표준법을 개발해야 되고 이를 통한 기술 개발과 실험법을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7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진단치료 옆편제 마지막입니다. 난치성 진단치료는 비임상 시험 고도화를 위한 영장류 산업적 활용 플랫폼 개발입니다. 코비드-19으로 해서 중국의 영장류가 수출이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장류의 공급 부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불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형 영장류 활용을 위한 산업적 활용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모세 원숭이 활용해서 난치성 질환 동물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상관성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형질 전환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과제 10개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또 첨단바이오 신소재 6개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 신소재는 생물체 자율유래 원료를 이용해서 친환경 고도화한 3차 신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제품화를 하는 과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고분자 소재 제품화, 그리고 생률 화재 소재 산업화, 생체 친화용 의료용 소재 제품화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 하에서 과제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총 6개 과제가 기획을 되었으며 이 6개 과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질 필름용 전분 고함량 생분해성 복합 소재 제품화 원천 기술 개발입니다. 생분해성 수지와 그리고 열 가소도 전분을 활용해서 연질 필름용 신규 생분해성 플라스틱 복합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PBAT와 전분계 복합 소재는 대부분 다 해외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이 가능한 전분 소재를 이용해서 신규 전분계 생분해성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제품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연지 필름용 제품에 대해서 자립화를 통해서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국산화를 하고자 합니다. 대략 40% 이상의 전분이 함량된 바이오 소재 연지 필름을 만들고 이를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40% 수준의 필름 전분이 함량이 되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으로 더 난이도 있기 때문에 챌린지 트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이오베스 기반의 셀룰로스 섬유 제조 및 식용 코팅제 제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가수분해 반응을 바이오매스 이용 그리고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셀룰로스 섬유와 이를 이용한 식용 코팅제를 만들어서 제품화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식용 코팅제가 현재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매스 기반의 국산화할 수 있는 식용 코팅제를 만들고 이를 직접 적용한 식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각각 식용 코팅제로 할 수 있는 인증과 친환경 표준을 신뢰성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를 통해서 제품화 2건을 개발해야 됩니다. 22년도 정부 지원금 9억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사회문제 해결용 과제로서 케모포비아 대처 및 수입 대처를 위한 화장품 식품용 유화제 슈가이스터 바이오 생산 공정입니다. 현재 기존의 화장품이나 식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계면 활성제 이런 부분이 화학 성분의 유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코비드-19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적인 물질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런 부분을 대처하고 수입도 대부분 대체를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용 슈가이스트 바이오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슈가이스트 생산을 위한 고효율 생물 효소와 생물 권연한 공정을 개발하고 정제 기술 개발한 다음에 성능 평가를 해서 시제품을 가백을 하고자 합니다. 25년도 정부 지원은 8.5억 원이 됩니다. 네 번째 과제도 사회문제 해결용 과제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폐기된 산패치 저감용 미생물 소재 생산 및 제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생활주변에 다양한 악취 현장이 많습니다. 축산 독출장, 수산시장, 재래시장 등 많은 생활환경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산패치가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고 악취 저감하고 제거를 위한 미생물 소재와 미생물 그리고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품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미세물 소재 제품화 이후에 평가 모델까지 적용해서 인증까지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생물 공정 기반의 바이오 탐산 유래 LTA닌 생산 기술 및 제품화 기술을 교정합니다. 건강식품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면역증강제 등의 건강식품용으로 쓰고 있는 LTA닌에 대해서 전량 바이오 생산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제품화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소재가 지금 일본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희 국산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면역 증강제로 활용 가능한 식품 소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LTI는 생합성 기술 또는 생산 미생물을 개발하고 이를 공정 개발 통해 스케일업 한 다음에 시제품 개발을 통해서 제품화를 하고자 합니다. 22년 정부치는 8.5번 이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료 소재용입니다. 골 이식제용 쌍극성 물질 및 바이오그라스 복합 소재입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골 이식제가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쌍극성 소재를 개발하고 나노칼슘 폴리거와 합쳐서 이를 복합골 합성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쌍극성 및 나노칼슘 실리카 바이오그라스 기반의 골 이식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인허가 자료까지 확보한 다음에 비임상 완료 후 임상 일상 진입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동과제는 국제 공동 기술 과제이며 챌린지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정부 출연금은 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 사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세부 사업인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은 69억 원 정도 수준이며 11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크게 2개의 내역 사업이 있으며 GMP급 핵심 원부자재 기술 개발 그리고 생산 공정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내용 사업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백신 생산용 원부자재 제조 경쟁력 및 생산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제조 혁신 기술의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총 4년간을 지원할 예정이고 전체 사업비는 국비 300억 수준입니다. 크게 2가지의 내역 사업으로 백신 원부자재 생산은 CGMP급의 NTP, 핵심 요소, 핵심 소재, 레진, 그리고 백 등 핵심 원부자재 개발하고 생산 기술 개발은 백신 생산 공정, 제형화 및 핵심 장비, 품질 평가 기술 등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11개의 과제가 있고 1번부터 6번까지가 원부자재 과제이고 7번부터 11번까지가 생산 고도화 과제입니다. 각 과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mRNA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사업입니다. 개발입니다. 동과제는 세부 과제 5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과제 관리 및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5개 과제 NTP 그리고 캐핑 소재, 효소, 일회용 소재 및 레진 그리고 지질체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제에 대한 총괄 관리고 이를 전체적으로 성과 분석 및 산업 활성화 대응 그리고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총괄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GMP급의 백신 원료용 뉴클레오타이드 생산 기술입니다. mRNA 기반의 백신 기반 제소를 위해 필요한 원료가 되는 기본 단위체인 NTP, 내종과 그리고 관련 유도제, 슈도 유리 등을 GMP 수준에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노원 과제는 전체적 국내 mRNA 생산 규모를 고려한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GMP 수준 또는 약전 의약품 원료에 적합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mRNA 캐핑 과제입니다. mRNA 백신과 치료제에서 단백질, 프로테인 트랜스레이션이나 아니면 효율성 증대, 안정성 등 면역 반응 회피를 위한 필요한 캐핑 소재를 GMP 등급에서 생산하고자 합니다. 캐핑 엔자임이나 캐핑 아날로그 이용해서 mRNA 캐핑 기술을 확보하고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동 과제는 GMP 수준의 의약품 원료에 적합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캐핑 기술의 특이성 때문에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수요 기업과 반드시 연계를 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mRNA 백신 생산용 필수 효소 기술 개발입니다. mRNA 기반 백신을 제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RNA 폴리머레이저, 그리고 DNA즈, 프로티네이즈 K, 그리고 파이로포스페이테이즈 등의 핵심 요소와 추가적인 효소 한 종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GMP급의 생산 기술 개발을 이루어야 되며 각 효소별로 해서 제조합 대량 생산을 구축을 하고 세포주 구축, 생산 공정 기술을 확보해야 되며 GMP 수준의 의약품 원료에 적합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결과물은 총 5개의 효소를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mRNA 정제용 크로마토 레진 소재 및 mRNA 생산용 일회용 소재 개발입니다. 동 과제는 레진 소재와 생산용 일회용 소재를 2개를 과제를 합쳐서 만든 과제입니다. mRNA 백신 생산을 위해서 정제 시 사용되는 크로마토 레진 소재와 그리고
mRNA 합성, 정제에 사용되는 일회용 백, 저장 백, 어셈블리를 등의 일회용 생산 소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둘 다 GMP 수준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되며 동 과제 11억 원 정도의 과제가 큰 과제입니다. 1내역 사업의 5번째 마지막 과제입니다. mRNA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LNP, 지질 나노입자의 핵심 원소인 4가지 중에 3가지 핵심 소재에 대해서 원료의약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인지질 소재, PEG 지질, 이온화 지질에 대해서 대량 및 GMP급의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mRNA 백신 전달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GMP 수준의 의약품 원료에 접합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5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핵심 원부자재 기술 개발이고요. 나머지 또 4개 과제는 백신 생산 공정 기술 개발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총괄 과제로 백신 생산 및 품질 고도화 기술 개발하는 총괄 과제입니다. 동일하게 4개의 세부 과제를 총괄 관리하고 성과 분석, 지원, 협의체 운영, 그리고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의 과제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과제는 첫 번째는 GMP 적합한 mRNA 대량 생산 공정 기술 개발입니다. mRNA 기반의 백신 생산을 위한 중요 단계의 GMP 시설 내에서 DNA 템플릿부터 시작해서 mRNA까지 생산하는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mRNA를 전체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요 교육과 반드시 연계해야 되고 제조 공정 및 품질에 대한 기준 확보, 항목 설정 및 시험법 검증 표준화 등을 개발해야 됩니다. 동 과제는 주관기관이 반드시 GMP 생산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며 수요기업도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주관기관이 수요기업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백신 대량 생산을 위한 LNP 생산 공정 기술 개발 및 장비 개발입니다. mRNA 백신의 가장 중요한 지진 전달체 LNP를 제형화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서 GMP 시설에서 mRNA 백신을 대량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앞전 단계는 mRNA까지만 만든다면 동 과제는 mRNA와 LNP를 같이 합쳐주는 제형화 공정입니다. 그래서 GMP 시설 내에서 mRNA를 대량으로 제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야 되고 이를 이용해서 mRNA 제형화 공정 기술 개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동일하게 이 과제도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석해서 같이 m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됩니다. 22년 정부 출연은 9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10번째 과제는 mRNA 백신 안정화를 위한 제형 및 제조 공정 개발입니다. 동 과제는 mRNA 백신의 제형을 안정화시키자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LNP를 써도 되고 새로운 전달용 지지입자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mRNA 백신 전달용 수송체 제형을 만들자고 합니다. 또한 이 제형에 대해서 대량 생산 공정 기술까지 확보해서 향후에 저장 안정성, 보관 유의성, 그리고 이동 편의성까지 증대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반드시 GMP 시설 내에서 동 과제를 개발을 해야 되며 자체 개발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정보 출연금은 7.5억 원이 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과제입니다. mRNA 백신 제품들이 품질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현재 분석 기술이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따라서 동 과제를 통해서 mRNA 백신 제품들을 품질 평가를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입자성 제형 평가 그리고 체내 연산 기술을 활용한 안정성 평가까지 하는 기술 개발입니다. mRNA 백신에 또는 mRN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분 분석하고 주성분 분석을 하고 표준화 확보한 다음에 봉입 호율, 그 다음에 mRNA 함량 평가 방법을 표준화하고 뿐만 아니라 지질 나노 입자 특성 평가, 또 입자 체내 분석 특성 기술과 안정성 평가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년 정보 출연금은 6억 원입니다. 백신 원보자재 기술 개발은 이렇게 총 11개 과제인데요. 참고 사항으로 보면 동 과제는 모두 과제가 병렬형 과제입니다. 총괄과 세부 과제는 모두 병렬형 과제이기 때문에 총괄과 세부 과제들이 모두 따로 신청을 하고 따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총괄 과제에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과제가 제일 잘하는 과제들이 선정돼서 같이 코어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점 부여 대상이 있는데요. 접수 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백신 원부자재 대중소 상생 협력 민간 공동 협의체에 참여한 경우라면 저희들이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2월 21일까지 접수 마감되며 평가는 3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기반의 탄소 중립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신규 지원 사업입니다. 대략 동사업은 37억 원 정도 과제를 신규 공고이고요. 크게 두 가지 내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과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기술 개발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개요의 말씀을 드리면 플라스틱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 탈피하고 탄소 중립형 바이오 경제 확대를 위해서 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4년간 지원되며 정부 출연금이 산업부는 275, 가계부는 140억으로 구성된 다부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계부는 주요 기초 소재를 개발하고 산업부는 제품 생산을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계부는 3개 과제, 그리고 산업부는 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기본 기획 방향은 100% 바이오 PGA, 50% 이상의 PBAT, 100% 바이오 PBS를 제품화하는 것과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pH 대량 생산 공정을 확보하고 비토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총 5개 과제가 지원되며 총괄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형 과제는 동사업의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기술과 그리고 세부 과제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지원 과제로서 전체적인 과제에 대한 성과 분석, 사업 총괄, 그다음 생태계 구축 지원, 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세부 과제는 바이오 PGA를 제조를 위한 바이오매스 유래 글리콜릭 애시드 생산 및 고분자 종합기술 개발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바이오매스 기반의 글리콜릭 애시드 단량체에 대해서 생물학적 생산 기술을 개발한다면서 이 일을 이용해서 PGA를 중합하고 시제품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바이오 의료용 소재로 많이 쓰고 있는 바이오 글리콜릭 PGA를 바이오 유래 제품으로 만들어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기반의 PGA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 균질 및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시제품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성 평가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석유계 유래의 의료용 생체 고분자 소재인 PGA와 동등 수준 이상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2년 출원금은 7억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부틸텐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BAT와 PBS 제품화 기술입니다. 바이오매스 기반의 온포 부탄 다이오를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서 생분해 수준인 PBS와 그리고 PBAT를 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동과제는 2개 과제를 합쳤습니다. 공통적으로 온포 부탄 다이올이라는 단량체를 기반으로 2개의 제품이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PBS와 PBAT를 각각의 시제품을 따로따로 개발해야 됩니다. 과제는 제일 큰 과제이며 16억 원 과제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유래의 원포 부탄 다이올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서 50% 이상의 PBS와 100%죠. 100% 이상의 100% 수준의 PBS와 50% 이상의 PBAT를 바이오매스 기반의 소재가 포함된 시제품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인 PHA를 키로리트급 플랫폼 생산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에 90% 이상의 생분해성을 가진 PHA를 산업적 생산을 유도를 하고 이 킬로리트급의 공정 플랫폼을 개발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고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균질 플랫폼을 스크린한 다음에 킬로리트급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서 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6.2억 원 정도의 수준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토양 조건 하에 분해 가능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제품화 기술입니다. 해양 폐기물 저감을 위한 비토양 조건 하에 분해가 용이한 신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제품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바이오매스 함량 40% 이상인 바이오 PBS 원료 생산하고 스케일 공정 기술한 다음에 이를 다양한 다른 바이오매스와 블렌딩해서 이를 해양 생분해성 거부중 고파운드 소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방사나 오구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내 환경
해양 환경을 고려한 독서 안정성 검증 체계까지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해양 생물에서 검증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과제는 22년도 정부 출연금이 6.2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구성을 보시면 총괄 1, 2 세부는 통합형 과제입니다. 즉 총괄과 1세부와 2세부는 함께 컨소시엄에서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3세부와 4세부는 병렬형 과제로서 각각 신청한 다음에 선정한 다음 총괄 과제에 매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좀 특이한 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도 동일하며 협력 평가 과제도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 지원 사업인 바이오 산업기술개발 사업 중 디지털 헬스케어,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지훈 PD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의료기기 헬스케어 PD 박지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3년간 의료기기 PD라는 이름으로 일을 열심히 해왔고요. 올해부터는 그 산업부에서 헬스케어 분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PD 명칭부터 의료기기 헬스케어 PD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대부분 의료기기 분야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단에서 별도로 공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2022년도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 신규 지원 안내이고요. 저희 사업 체계상으로 봤을 때 큰 바이오 산업기술 개발 사업 안의 일부분인 내역 사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따로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 개발, 이것은 또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한 30분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신규로 공고되는 예산은 121억 원 규모입니다. 과제로는 16개고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그 대략적인 개발 내용을 드리고 자유롭게 구체적인 부분 구상하셔서 신청해 주시는 품목 지정형 과제는 13개, 그리고 구체적인 개발 내용과 일정 부분의 스펙까지 지정해 드리는 지정 공모형 과제가 3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품목 지정형 과제 말씀드리겠고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13개 과제는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왔고,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좀 큰 비중을 두고 담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부분, 또 그리고 기존의 그 단일 기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데이터 간의 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중심의 실증 과제 지원하는 부분을 크게 2개의 총괄 과제로 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기 사업 관련해서도 조금 있지만 기존의 사업으로 좀 담기 어려운 마이크로 의료로봇이라든지 차세대 체외 진단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도 별도 지정 공모 과제로 담았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된 과제입니다. 저희가 산업부에서는 2020년도에 2개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과제를 지원해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추가적으로 5개의 과제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계획서를 보고 신규평가위원회를 진행하고 또 과제 수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계속 봐온 결과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으신데 다들 조금씩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 내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공통적인 궁금함과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의 7개에 대해서 개수를 늘린다기보다는 기존의 수행 중인 과제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또 저희가 과제로 다 담지는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약간 그 플랫폼 성격의 과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리스트에 보시는 것처럼 1번의 총괄 과제는 전체적인 이 과제들을 묶는 행정적인 역할의 총괄 과제일 거고요. 1세부, 2세부, 3세부는 말씀드린 어떤 플랫폼 형식의 지원해드린 과제, 그리고 4세부와 5세부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2개 이상씩 개발하는 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1세부 과제의 주관 기관이 총괄 주관 기관을 겸임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세부 과제에 관심이 있는 기관께서는 총괄 과제도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괄 과제는 뭐 삼체공공이라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이 업계에서 한번 그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진취적인 기관에 많은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 대상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부분,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그리고 적체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사업으로 담기 어려운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동화하는 부분, 데이터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빼서 지정 공모의 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진출형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총괄 과제고요. 세부 과제들의 역할을 쭉 이어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제목부터 사업명부터 글로벌 진출형이라 이름 지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시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좀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서 뭐 독일향이나 미국향이나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구하는 사양도 다를 수 있고 임상을 통한 검증 방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나중에 사업화가 되실 때도 국내만이 아니고 국외로 바로 진출하실 수 있도록 목표를 글로벌로 지정을 해드린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세부 과제입니다. 1세부 과제는 각각의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해결 방법을 먼저 제시해 주십사 하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표준 규격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R&D 사업에서 원하는 뭐 인허가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다 실용화되고 나서 이 심사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나눠드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시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열을 해드렸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간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제를 수행하시는 기관은 저희 생각으로는 주관은 이제 병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 이 기관은 아마 이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의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2세부 과제입니다. 2세부 과제는 1세부 과제는 아주 기본적인 공통 부분이었고요. 2세부와 3세부 과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분야로 들어갑니다. 2세부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을 할 때 소아 및 정신질환용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공통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과가 좀 힘을 합쳐서 도와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현황과 개발 의향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소아 및 정신질환용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병원이 될 건데 저희 개념상으로 1세부 과제, 2세부 과제를 동시에 주관을 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부 과제입니다. 3세부 과제는 노인성 질환용 디지털 치료기기 검증 지원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아까 소아와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있는 정의로 보면 디지털 치료기기는 PC나 HMD나 휴대폰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범용의 디바이스 상에는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데 사용을 하다 보면 소아라든지 노인들은 이것조차 사용하기 어려우신 케이스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디지털 치료 기기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를 한정을 하셨고 필요한 다른 수반되는 하드웨어가 있다면 다른 별도의 기존의 인허가 트랙으로 해결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통합되고 연동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지원했던 7개의 과제를 보면 순수한 소프트웨어인 것도 있고 약물을 병용하는 것도 있고 또 기기를 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한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노인성 질환에 관련해서는 우선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노인들이 쉽게 쓰실 수 있는 뭔가 유니버셜한 하드웨어를 만드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질환인지 노인성 질환에 대응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1, 2, 3세부의 내용을 보면 다 플랫폼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단순히 뭐 몇 년간 운영을 하고 매뉴얼화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전에는 뭐 인프라 사업 같은 걸 할 때 보면 장비를 구축하고 끝났는데 요즘은 조금 더 저희도 고도화돼서 장비를 구축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므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입증을 하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이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된 개발이나 검증 지원 플랫폼도 이 플랫폼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실제적인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하는 기업이나 뭐 연구자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계속 피드백되고 계속 고도화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기기가 개발이 되었는지를 실적의 목표로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도 많이 있듯이 그리고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식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수행을 해서 내 병원으로만 대한민국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된다면 뭐 계열 병원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이웃 병원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공익적인 확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세부입니다. 지금 4세부와 5세부 과제는 플랫폼 성격이 아니고 실제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이 4세부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과제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여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작용 기전이 뭐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아무래도 뭐 예산 부분이라든지 업무의 로드를 봤을 때 2건 이상으로 해드렸고 뭐 필요하다면 더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코비드 19 등 감염성 호흡기 질환은 제외한다라는 부분은 유념을 해주시고 요거는 기업이 실제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해내는 과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을 해야 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요건을 드렸습니다. 다음 5번째입니다. 이거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동 디지털 치료기기 기술 개발. 제가 3세부 과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 이것도 노인성 질환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2번째 목표 성능에 보면 개발 대상 노인성 질환 개수가 2종 이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주신 분 중에 하드웨어도 2개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주셨는데 질환이 2개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굉장히 유사하지만 최종적으로 아마 허가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디지털 치료기기 2종에 대해서 개발을 하시고 목표는 1종 이상의 인허가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적용 대상별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지원해 줄 때 콕 찍어서 뭐 대상과 방법과 이런 부분까지 지정을 해드리면 민간에서 하시는 고민을 제약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넓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풀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개의 과제가 지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있는 총괄 과제는 아까 디지털 치료기기 총괄 과제는 워낙 과제가 크고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1세부 과제의 주관기관이 총괄 주관기관을 의무적으로 겸하도록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 1세부와 2세부 말고 제3의 기관이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협회도 좋고요, 조합도 좋고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도 이걸 내가 한번 데이터 차원에서 끌고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총괄 주관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1세부 과제입니다. 1세부 과제는 다수 인원 집합 집단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입니다. 개념 및 정의 부분의 별표에 보면은 학교, 군대, 산업단지, 지역 되어 있고요. 2세부 과제 보시면 거의 같은 제목으로 병원, 기업 그리고 어떤 특정 산업군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주실 때 다수의 집단, 뭐 소수 집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시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둘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 인원 집단인데 다만
대상되는 집단군을 첫 번째는 학교나 군대나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할 거고, 두 번째는 병원, 기업, 그렇게 산업군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병원도 그 안에 있는 환자일 수도 있고, 의료진 같은 경우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병원도 직장일 수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고, 제일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특히 서비스 관련된 과제를 지원을 해드릴 때 저희가 일부러 제약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풀어드리면 어떤 전략성도 없어지고 이 평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도 이 두 개의 과제가 뭐 1, 2대 1 정도 거의 단독 지원 수준으로 경쟁률이 낮지만 않다면 두 개 별도의 분과로 1번 1세부 과제 분과 2세부 과제 분과가 구분돼서 아마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런 경쟁률 안배 차원에서 구분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학교와 살짝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완전히 칼끝이 선을 긋는 게 아니고, 뭐 서비스를 잘 구상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연계 체계가 있다면 도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RFP에 문서로 정확하게 표기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는 지키시고 약간의 연계이지 주객이 전도되는 거는 뭐 공고불일치까지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점의 요인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1세부, 2세부 어떤 대상을만을 달리하는 어떤 대규모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헬스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입니다. 이것도 총괄 과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세부의 수행 기관과는 별도로 총괄 주관 기관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 각 과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뭐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 1세부 과제는 이종산업 융합 빅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입니다. 뒤에 부분부터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헬스케어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해왔고 관련 기업들도 있고 그 데이터들이 이미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도 있고, 아직까지는 헬스케어를 활용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에 관한 정보, 사람의 생활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융합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해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헬스케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 건설과 헬스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뭐 우대하거나 집중 지원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기존의 헬스케어 기업만이 아니고 다른 이종 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모아서 이 둘의 시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헬스케어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자유롭게 구상을 하셔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세부 과제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기존에 우리 헬스케어 관련된 서비스가 병원을 중심으로 출발을 했고 이제는 생활 속에도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국이 조금 소외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일견 생각을 해보시면 약국에 있는 헬스 관련 데이터는 결국은 처방 관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주신 분도 계신데, 저희는 그래도 그거 플러스해서 뭐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약국 자체의 어떤 운영의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또 고도화하고, 그래서 업무를 효율화하면서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세부 과제입니다. 이거는 의료기기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헬스 데이터 유통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입니다. 저희 뭐 데이터 고래소 이 정도까지 본격적인 뭐 공유 체계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종산업 융합 데이터 말씀드렸 때처럼 서로 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뭐 법적으로 안 되는 데이터는 당연히 뭐 논할 것도 없겠지만 충분히 공유가 가능한, 해도 되는 데이터들인데 서로 간의 이권 때문에 다른 사람 건 가지고 오고 싶고 내 거는 주기 싫고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종 산업이나 일단 이종 기관, 다른 뭐 병원 1, 2, 3차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3차 병원 여러 개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융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시는 것에 대해서 숙제를 드렸고요. 요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만이 아니고 그 여러 기관들이 헬스케어 관련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게 1대1 등가 교환이 아니고 서로 간의 가치를 판단하고 어떻게 이걸 나누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먼저 고민을 하시고, 맨 처음에 우리 디지털 치료기기 만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공유와 거래 플랫폼으로서 명확하게 잘 기능을 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거를 통한 의료기기건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건 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의 가치를 실증해 주십사라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계된 헬스케어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크게 3개 그룹을 말씀드렸는데 다 병렬형 과제입니다. 바이오에서도 계속 누누이 설명드렸는데 각 세부 과제별로 제일 좋은 선수를 뽑아서 행정적으로 하나를 묶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시고 세부 과제 하나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과제는 이제 지정 공모형 과제입니다. 여기는 그 세부적인 개발 내용과 스펙을 좀 지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 뇌동맥류나 이런 부분에 수술을 굉장히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손기술이 좋고 의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잘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밀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의술로서 지원을 했고요. 다음에는 미세유체공학 기반으로 현장형 인공지능 전혈구 자동 분석 기술 개발입니다. 우리 건강검진 하시거나 하면 혈액을 기본적으로 채취를 하고 혈구를 분석하고 혈구 모양이 좀 이상이 있다 하면 조금 더 정밀한 장비로 사용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산화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자동화하는 혈구 자동 분석 기기를 개발하는 과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디지털 치과, 원데이 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R&D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제들도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좀 그 산업이 크고 고부가 가치인 그 치과용 임플란트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보철물 쪽 치기공소에 있는 업무를 효율화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치과의 데이터를 좀 모으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치기공소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쉬운 CAD 소프트웨어와 자동 템플릿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데이터가 이송하고 그 보철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큰 틀로 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5G 기반 이동형 유연으로 플랫폼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이 사업 안에 우리 과제들의 모임이 그 사업이죠. 근데 요거는 사업 하나가 과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명과 내역 사업명이 거의 같고요. 명칭을 보시면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5G는 우리 LTE 다음에 이동통신할 때 그 5G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은 지금처럼 건물 안에 있는 고정된 형태의 병원이 아니고 어떤 의료 현장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감염병 대응이 필요하다면 감염병에 특화된 규모와 그 진료과로 구성된 병원을 만들고 재난이나 사고 쪽이라면 그거에 필요한 병원과 진료팀을 구성하는 그런 식의 유연한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동형 병원을 만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유연의료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또 이를 5G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능화하고 효율화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저희 예시 개념으로 재난이나 재해나 감염병 현장에서 상황별로 유연하게 최적의 진단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도 우리 병원차라든지 요즘 감염병 관련해서 컨테이너 형태의 음압병실을 조기에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와는 조금 달리 제대로 된 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내도록 요구를 드렸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50병상 규모의 병원 이라고 목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구조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트레일러 형태의 자동차의 병원의 핵심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게 또 전개된다면 모든 거를 트레일러로 하는 거는 비효율이기 때문에 뭐 천막이라든지 에어 텐트라든지 뭐 컨테이너라든지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유연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산업부 단독이 아니고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도 같이 합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저희 산업부는 이동형 병원체를 만들고요. 과기부는 과학기술부의 정보통신 쪽입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 의료진이라든지 여러 자원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IT적인 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 쪽 과제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총괄 과제가 있고요. 1, 2, 3, 4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세부 과제를 신청하시는 병렬형 과제가 아니고 하나의 원팀을 뽑는 통합형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 팀이 반드시 총괄과 1, 2, 3 세부를 구성을 해서 오셔야 되고 1세부 과제가 총괄 주관 기관도 겸하도록 했습니다. 자, 총괄 과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조종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한 행정보다는 조금 확장된 기능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하게는 나중에 과제가 다 끝나고 나면 실증을 해야 됩니다. 실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실증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실제로 시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핵심적인 요건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유연의료 시스템 통합 운영 기술 개발입니다. 자, 체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 총괄과 1, 2, 3 세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병원도 이동형 병원도 하나의 어떤 병원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병원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운영 매뉴얼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렸고요. 이세부 과제는 실제적인 병원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트레일러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말씀드린 에어 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형 모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개발을 하고 또 이것들이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뭐 네트워크나 전선 정도는 깔려야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3세부 과제는 이 이동형 병원의 그 운영을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리고 거기에 탑재되는 모든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환자 감시 시스템과 또 통합 관리 시스템 이 정도는 의료기기로서 개발을 요청을 드립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세부 과제는 유연의료 시스템 통합 운영 기술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 목표 성능에 보시는 것처럼 진료과 및 유연의료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가 뭐 재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시를 드렸지만 사실은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모델에 따라서 진료과의 구성과 비중이 달라질 겁니다. 1차적인 처치가 중요한 병원일 수도 있고요. 환자 수술실이 중요한 병원일 수도 있고 병상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그 모델에 맞는 그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세부 과제입니다. 이세부는 이 모듈형 이동 병원체 자체를 만들어내는 건데 단순히 트레일러만이 아니고 이 병원이 야외에서 동작을 하려면 의료진들의 휴식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수도, 가스, 전기, 오폐수, 통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기에는 너무 또 돈이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SI로 갈 수는 없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기존에 있는 그 기술이나 제품을 활용을 하시되 꼭 필요하시면 신규로 개발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드렸습니다. 자, 3세부 과제입니다. 3세부는 원래 이 안에는 그 이동형 병원에 맞는 모바일 개념의 의료기기가 좀 탑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못했고 정말 꼭 필요한 거 하나만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좀 그 구상을 할 때는 원래 우리 의료기기들이 기본적으로 이 병원이라는 완벽하게 조용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고 인허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트레일러 안에 탑재해서 덜덜덜 끌고 다니면 금방 고장나고 먼지 들어가고 온도 습도 이런 부분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뢰성을 향상해보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탑재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도 어떤 이 이동현 병원에 맞는 의료기기로서 제일 중요하게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이 컨테이너들이 아마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들이 야외에 산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안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의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산재해 있을 거여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환자를 대상으로는 아마 환자 감시 시스템으로서 뭐 손목 형태가 될 수 있고 뭐 침대에 부착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될 것이고, 또 뭐 쉽게 생각한다면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콜링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메인에서 어떤 관제 시스템으로 해서 병원과 환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가장 좋은 계획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총괄과 1, 2, 3세보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총 5개년도의 과제 중에서 3차년도와 4차년도가 되면 우리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성과물은 어느 정도 동작하는 게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 1, 2, 3세부에서 나온 것들은 통합을 해서 실증을 부분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5차년도가 되면 과계부에서 개발하는 부분,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운영을 효율화하는 부분까지도 통합이 돼서 같이 통합 실증을 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과는 별도로 3차년도부터 총 한 연 20억씩 해서 한 70억 정도의 예산을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예산과는 별개로 플러스 알파로 그 비용을 통해서 실증 계획을 세우시게 될 거고요. 이거는 뭐 과제 신청 단계에서 이것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과제가 선정되시고 나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지속적으로 이거를 구체화하시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는 안정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될 거고요. 저희가 실증이라는 게 단순히 돌려보는 게 아니고 어떤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고 운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병원 안에 들어가는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의료기기들 또 실제로 환자를 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 사업계획서에 별도로 한 챕터를 마련을 해드려서 뭐 대략적인 실증 기본 계획을 세우십시오라고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표기를 해드렸고요. 말 그대로 기본 계획입니다. 뭐 한 장일 수도 있고 뭐 5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었고요.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신규 평가를 할 때 보면 분과별로 다 평가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고 하는데, 그때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희 PD가 들어가서 사전에 평가위원들께 기획의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RFP인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실용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 제일 실용화가 잘 되는가, 계획 구체성을 검토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계획이 구체적이라도 수행기관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건데, 제 마음 같아서는 자유공모로 뭐든지 제안하십시오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돈이 흩뿌려지는 거고요. 전략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방향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학교 밖을 벗어나면 이건 공고불일치 이런 건 아니고 약간의 플러스 알파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이 과제의 기획의 취지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너무 저희가 드린 RFP 문구에 구속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또 저희가 뭐 평가를 직접 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 따라서는 조금 벗어나면 이건 공고불일치야, 뭐 아니면 크게 감점 요인으로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도 최대한 좀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청들을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서 RFP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문서화돼서 공고된 RFP가 우선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고민하셔서 좋은 과제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 사업 총 52개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김영철 PD님 그리고 박지훈 PD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발표 요령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성다영 선임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의 성다영입니다. 앞서 PD님들의 신규 지원 과제 안내에 이어서 저는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발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우선 작년 1월에 혁신법 도입으로 사업계획서 용어가 연구개발 계획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랑 발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사항과 그리고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고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1월 17일자로 1차로 공고난 사업은 총 4개의 사업인데요. 1번 바이오 산업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두 번째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 세 번째로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 중립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사업, 네 번째로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외에 2월 초에 2차로 백신 설계 기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5G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과제가 추가로 공고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요번에 1차로 공고난 내용에 다시 돌아오면요. 지원 규모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절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월 17일자로 공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부터죠.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전 검토를 수행을 하고요. 3월부터 4월까지 연구계획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4월에 평가 결과를 통보를 드리고 4월 이후에 협약 체결과 사업비 지급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RFP를 보시면요. 품목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RFP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품목 유형에는 원천 기술과 혁신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품목 유형에 따라서 평가 항목이랑 항목별 배점이 다르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천 기술형은 기술성 60, 연구 역량 20, 사업화 및 경제성 20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반면에 혁신 제품형 같은 경우에는 인력 활용 5%가 추가되어서 기술성 50, 연구 역량 15, 인력 활용 5, 사업화 및 경제성이 3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대 사항인데요. 주요 전체 우대 사항은 공고문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주요 우대 사항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여성 참여자 우대 배점입니다. 기존에 아시듯이 연구 책임자가 여자인 경우 그리고 참여 연구자 중 여성 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 여성 참여 연구자에 대해서 2점 우대 배점을 드리고 있는데요. 2번을 보시면 학생 연구자를 제외한 참여 연구자 중 여성 연구자가 20% 이상 이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연구자는 모수에서 제외를 하시고 20%를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사업에 대해서만 한국 바이오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공동협의체에 참여하신 경우 2점 가점을 드리고 있으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산정 시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저희 이번에 1차로 공고 나간 바이오 헬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소 편성 인건비 비중이 35%입니다. 각 기간별로 35%씩 맞춰주셔도 되고요. A기간, B기간 나누셔가지고 전체 35%로 맞춰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연구 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비중을 10% 이상으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업에만 해당이 되실 텐데 청년 의무 채용 같은 경우에는 1차 연도에 우선적으로 1명을 채용하시고 5억 원이 이제
되실 경우에는 한 명씩 추가로 의무로 채용해 주셔야 됩니다. 미충족 시에는 해당 인건비가 이제 반납을 하셔야 되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실 안전관리비입니다. 기존에랑 조금 다르게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 정출연 등 특정 연구기관에 한하여서 그 간접비 내에서 인건비 합계의 1% 이상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주 용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구수당을 보시겠습니다. 협약 체결 당시에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하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제출 기한 및 서류입니다. 오늘부터 그 양식이 배포가 됐는데요. 기존에 공고가 올라온 아이테크 게시글에서 양식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간 연구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통합형 과제를 신청해주신 그 분들은 총괄과제 그리고 세부과제 각각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접수 방법에 대해서는 이 다음 그 발표인 이주연 선임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그리고 또 유의하셔야 될 게 2월 24일 6시까지 접수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6시 이후에도 수정이나 제출이 가능했었는데요. 범부처 시스템인 아이리스와의 통합 때문에 올해부터는 6시 이후에는 절대로 수정이나 제출이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그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접수를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 계획서 작성 시 고려하실 만한 사항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연구 내용을 명확하게 그리고 실현 가능한 R&D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연구 내용에 맞게끔 연구 개발비를 규정에 맞게 기반하여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그 규정은 저희 아이테크 홈페이지의 규정 챕터를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술 차별성과 우위성에 대한 내용과 그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이나 도표,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가시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RL 고려 내용입니다. 그 RFP상 명시되어 있는 TRL을 참고하시어 연구 개발 계획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고울 이식제육 쌍극성 물질에 대한 RFP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품목명 밑에 보시면 TRL 단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에서 5단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3단계 즉 기본 성능 검증에서 5단계 시제품 제작까지의 연구개발 내용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아이테크의 사업 공고 게시글에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그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안의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셔서 그 하나 번호별로 태깅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제명 작성 가이드라인인데요. 오늘 배부드린 관련 양식에 해당 에도 넣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제명은 핵심 내용이 명확하고 쉽고 간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RFP에 그 R&D의 5가지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R&D의 목적, 적용 대상, 그리고 목표 수준, 그리고 R&D의 단계 이렇게 5가지 속성입니다. 뒤에서도 이제 함께 한번 보시겠는데요. 더불어서 과제명은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배제를 해주시고 너무 과도한 미사 여구는 조금 삼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R&D 5가지 속성을 작성 예시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R&D 목적은 어떤 것을 위한, 그리고 R&D 목적 수준은 어떤 급, 그리고 적용 대상, 목표, 단계를 포함하셔가지고 그 과제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표 자료 작성 참고 사항입니다. 제시드리는 내용은 하나의 아니며 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 내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업체 소개입니다. 주요 생산품이나 매출, 그리고 인력이나 연구 역량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발 사업의 개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의 어떤 필요성과 관련 기술의 현황,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개발 목표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연차별 그리고 그 역할 분담별 상세 개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대 효과,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상용화 시기나 마케팅 전략 그리고 매출 계획에 대해서도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주 영역이나 고가의 연구 장비 구입에 대해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내역도 하나 추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표평가 요령입니다. 저희가 15분 내지 20분의 한정된 시간 내에 이제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발표 내용별로 적정한 시간 배분을 하셔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고 개발할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회사나 아니면 책임자님이 보유한 기술을 어떻게 연계하여서 연구 개발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개발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화 계획이나 파급 효과 등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적어봤습니다. 지원 제외 처리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주간이나 공동 연구기관 개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될 시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 50% 이하, 부채비율 500% 이상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특별 지침에 따라서 22년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23년에는 이 내용이 조금 사라질 수도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 전액 잠식입니다. 그 외에 또 외감 기업인 경우에는 회계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데요.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시즌이 3월, 4월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21년도 그 회계 결산도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기업인 경우에는 21년도에 그 회계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자본 전액 잠식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그 지원자의 사유는 공고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개발된 과제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저희가 과제 중복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NTIS 검색이나 를 통해서 과제명이나 그런 과제 내용들을 조금 차별화를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주간 연구 기반 개발 기간에 동시 수행 과제 수를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견 기업은 5개, 중소기업은 3개이고 1개 기업인 경우에는 각각 마이너스 1개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연구 책임자 같은 경우에도 공동으로 수행하실 수 있는 과제가 3개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그리고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외주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의 핵심 공정 그리고 기술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등급입니다. 일반 과제냐 보안 과제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제한 등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국가정보원장이랑 협조하여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수행하시고 계시는 R&D 과제의 경우에는 일반 과제로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발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좀 공고문과 상이한 내용이 있다 하시면 공고문을 우선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문 끝에 명시된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과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에스팀의 이주연 선임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과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릴 바이오헬스팀 이주연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저희 아이테크 사이트 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온라인 과제 접수 매뉴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신규 과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접수 절차는 사업 공고 확인, 사전 준비 사항 확인, 공고별 과제 접수,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 접수 완료의 단계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저희 매뉴얼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과제 접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아이테크 사이트에서 연구과제 수행 메뉴 그리고 과제 접수 메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 매뉴얼도 여기 이 과제 접수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접수를 하시기 전에 사업 공고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업 공고의 경우에는 저희 아이테크 사이트의 사업 공고 그리고 지원 사업 공고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1월 17일 날짜로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 사업 공고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공고명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공고문이랑 RFP가 다 첨부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접수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공고문과 RFP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과제 접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접수를 하기에 앞서서 사전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과제 접수 메뉴로 들어가시면 신청 안내 단계부터 클릭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일단 가장 먼저 사전 준비 사항으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지원 사업 공고라든지 관련 규정과 서식 그리고 과제 신청 매뉴얼을 여기 이 화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반드시 한 번씩 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서 이제 또 과제를 신청하는 모든 기관과 회원들은 저희 아이테크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도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전 준비사항 메뉴에서 우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기관이 아이테크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씩 꼭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나 회원이라면 반드시 아이테크 사이트를 먼저 가입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회원의 상세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회원이 있으시다면 그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관리에서 꼭 반드시 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뭐 과학기술인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등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를 하시기에 앞서서 운영체제라든지 브라우저 버전을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테크 사이트를 좀 더 접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반드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여기 2번에 보이는 신규 과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과제 신청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공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념계획서를 따로 접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업계획서 접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공고들이 모두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고를 접수를 하실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공고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내가 어떤 공고 사업을 선택을 할 건지 저희 지금 4개의 사업이 돼서 지금 공고가 한꺼번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내가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인지 백신인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공고 사업 선택을 하시면 그 사업의 RFP들을 따로 이제 여기 1번에 지금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면은 백신 사업을 선택하시고 그 아래에 있는 RFP들을 먼저 선택을 하셔서 내가 이 RFP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RFP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공고 정보 여기 2번의 네모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이제 RFP를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과제명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고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과제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과제 번호는 따로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으시고 과제명이나 산업기술 분류 뭐 그런 것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이제 총 개발 기간이나 과제 목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총 개발 기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신규 과제는 22년 4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총 개발 기간은 22년 4월 1일 시작으로 해서 종료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RFP별로 45개월인 경우도 있고 57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FP에 따라서 그 개월 수를 확인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별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을 할 건지 각각 입력을 해주시는 화면이고요. 지금 총 여기 가이드에는 4연차까지 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5년차까지 진행을 하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산상으로 다 5년차까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 과제의 경우에는 5연차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또 단계로 따로 진행을 하는 과제는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기간 및 인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앞서서 그 사업계획서의 목표나 내용의 입력에 관한 부분보다 지금 2단계, 3단계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기간이 걸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목표나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수정이 되더라도 지금 2단계부터는 계속 먼저 입력을 좀 진행을 하셔서 그 접수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여기 이 부분부터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이제 여기부터는 수행기간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총괄 책임자분께서 모든 기간의 주간기간, 참여기간, 모든 기간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력에 관해서도 총괄 책임자라든지 참여기간의 책임자, 실무 담당자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 조회를 클릭하셔서 모두 다 등록을 해주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에 참여하는 총괄 책임자 정보와 참여기간 현황 상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총괄 책임자는 주간기간에 그 과제 책임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괄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지금 참여기간 중에 영리기간이 있다면 그 영리기간의 정보도 여기 따로 입력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보는 재무결산 정보라든지 논문 정보나 이런 것들 모두 입력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이제 참여연구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또 가장 많이 시간이 잡아먹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서서 입력했던 참여연구원분들의 정보가 여기까지 연계가 돼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을 빈칸을 선택을 하시면 내가 이 월수에 맞춰서 이 사람이 참여를 할 거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총괄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지금 이제 3단계도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아마 수정도 가장 많이 진행될 부분이긴 한데요. 사업비 현황 부분은 이제 과제별로 정부 출연금과 그리고 민간 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총괄 과제별로 주간 기간과 참여 기간별로 연차별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총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반드시 여기서는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셔야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총액을 다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여기 밑에 금액에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 부분을 클릭하시면 세부적으로 금액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비랑 간접비 나눠서 이제 세목별로 현금과 현물 정보를 입력을 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차수별 정부 출연금이랑 민간부담금 현금의 합계 금액이 기간별의 사업비 구성 내역의 기간별 현금 합계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지 이제 저장이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점은 꼭 한 번씩 다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꼭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로는 선택 정보인데요. 선택 정보는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계획이라든지 과학기술 표준 분류나 이런 정보들을 기타 정보들을 입력을 하셔서 저장하기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제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가장 제출하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R&D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들 최근에 여쭤보시는 게 R&D 샌드박스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R&D 샌드박스라는 게 지금 일단은 제일 먼저 공고문에 있는 참고 자료를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샌드박스 일반에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 우리 기관이 이 R&D 샌드박스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 R&D 샌드박스 신청을 클릭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신청 여부가 선정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정 이후에 만약에 이 과제가 이 기관이 샌드박스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또 이후에 한 번 더 실제로 적용을 할지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부가 선정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이 샌드박스 조건에 해당이 되고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샌드박스에 체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인데요. 요거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가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제출하시기 전에 주관기관에서는 반드시 참여기관이 이거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다 각자 입력을 하셔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인데요. 요거는 주관기관에서 대표로 하나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서류고요. 만약에 내가 이 가점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클릭을 하셔서 반드시 증빙 파일을 첨부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서서 자동으로 변환되는 서류는 아마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첨부가 됐을 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필수로 되어 있는 서류들은 꼭 필수로 첨부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하실 때 이게 뭐 한글 파일이든 PPT 파일이든 확장자가 달라도 이게 자동으로 PDF 자동 변환돼서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과제 메뉴에서 나의 과제 수행 현황에서 이 과제 접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수 완료되고 나면 반드시 이 화면에서 내가 접수가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 여기 메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참여연구원 인력이나 기관 현황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저희가 이번 공고 같은 경우에는 또 6시에 바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앞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입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안내드린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은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21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있으니 기한 반드시 엄수하셔서 접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설명회를 통해 해결하시지 못한 어떤 그 밖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공고문 참조하셔서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발표 주신 기획 RFP라던가 혹은 사업계획서 부분도 같이 첨부로 되어 있으니 해당 사항 확인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설명 주신 온라인 과제 접수 방법도 온라인 과제 접수 매뉴얼 참고하시면 해당 자료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 바이오헬스 분야 신규 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